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음력 8월 보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중추절, 가배라고도 불리는 추석의 유래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부식의 책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은 각 지방의 여자 대표를 뽑아서 두 패로 나눈 뒤에 내기를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나눠준 두 무리는 7월 기망, 즉 음력으로 16셋 날부터 매일 뜰에 모여서 밤늦도록 베일을 짜는 길쌈이라는 걸 했는데요. 8월 보름이 되면 그 성과를 살펴서 패한 쪽이 술과 음식을 장만해 이긴 편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때 맛있는 송편과 기름진 고기에 전 등을 먹었고요. 갖가지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밤을 보냈는데요. 이를 가배라고 불렀고 그것이 오늘날의 추석이 된 겁니다. 잘 익은 과일들, 예쁘게 빚은 송편들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추석이니까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시든 마음만은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어보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이번 주 EBS 오디오북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라디오 소설 무정,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설마당 판 초한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은 고전 읽기 그리스인 조르바, 또 3시부터 5시까지 화제 베스트셀러 난서런이 이어지고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해피패밀리가 방송됩니다. 주 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소설 새로운 작품이 시작됐지요. 이광수의 무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현대문학의 거장 이광수의 첫 장편 소설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됐는데요. 그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자 연애 소설입니다. 무정은 당대의 가장 뜨거운 소설이었으면서 한국 최초로 문학에서 근대적인 개인을 발견해낸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설은 형식과 영체, 선형을 둘러싼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죠. 소설 속 인물들은 이성을 보고 가슴 설레하고 상대가 자신을 사랑해줄까 노심초사하고 또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한탄하고 상대가 한눈 팔지 않았을까 질투하고 이렇게 연애 감정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가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진취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근대문학 초기에 개척자적 공적을 인정받은 대표작 이광수의 무정, 그 첫 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영식은 땀을 흘리면서 김장로 집으로 걷고 있다.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내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영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고빙하여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해본 적이 없었다. 미스터리! 아니 못 들었나? 이 선생 어디 가는가? 신 기자 오랜만이구려. 오랜만이구려가 뭔가? 일전에 친구로 잘 지내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직 말을 그리 못 놓으니 아직 그런 말에는 익숙지를 못해서. 대관절 어딜 가는 길인가? 급하지 않거든. 점심이나 하지. 점심은 먹었는걸. 그러면 맥주는 한잔하지. 내가 술을 먹는가? 그만두게. 사나이가 맥주 한 잔도 못 먹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자, 가세. 아닐세. 다른 날 같으면 사양도 안 하겠네만. 오늘은 일이 있어. 일? 무슨 일? 3시부터 영어 개인 교수가 있어. 어떤 사람인데 영어 개인 교수를 받아? 형식은 말이 막혔다. 우선은 남의 폐간을 꿰뚫어 볼 듯한 두 눈으로 형식의 얼굴을 유심하게 들여다본다. 어떤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나? 에? 여자야? 야, 축하하네. 약혼장가 보군. 그런 게 아닐세. 자넨 잘 모르겠지만 김장로라고 있거든. 아, 김장로 딸. 정신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내년에 미국에 간다는 그 처녀로구만. 베리 굿!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아는가? 그걸 모르겠나. 적어도 내가 신문기자 아닌가. 상당한 미인이라던데 자네 힘에 되겠나만. 잘 얼러보게. 자, 그럼 또 보세. 신우선은 번거지를 벗어 활활 부채를 하며 교동 골목으로 내려간다. 형식은 이때껏 우선의 방탕함을 허물했으나 오늘은 도리어 그 파탈하고 쾌활함이 부러운 듯하다. 드디어 김광현이라 문패 붙은 집 대문에 다다랐다. 비록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이었만 김장로는 서울 예수교회 중에도 양반이요 재산가로 꼽히는 사람이다. 김장로가 웃으며 툇마루에 나와 형식의 손을 잡아 인도한다. 자자자자 앉읍시다. 네. 매우 덥구려. 부채를 붙이시오. 네. 올해 가장 더운 날인 듯합니다. 더운데 시원한 거 좀 드시지요. 김장로가 친히 숟가락을 들어 형식에게 준다. 형식은 십여 술을 떠 마셨다. 마음 같아선 두 손으로 들고 쭉 들이키고 싶건만 혹 체면 없어 보일까 저하여 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숟가락을 놓았다. 일전에 말씀하였거니와 내 딸을 위해 수고를 하셔야겠소. 영어를 아는 사람이야 많겠지만은 그렇게 말하자면은 노영 같은 이가 드무니까 노영께서 뭘 좀 알도록 가르쳐 주시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게 민망하옵시다. 어이, 천만에. 노영의 학식은 내가 다 들어 아는 바요. 초인종을 울리니 계지바이가 나온다. 마님께 아씨 데리고 이리 나오시라고 여쭈라. 형식은 가만가만히 옷깃을 바르고 몸을 바르고 눈과 얼굴에 아무쪼록 젊지 아니한 위엄을 보이려 한다. 이윽고 건넌방 발이 들리며 부인이 여학생을 뒤세우고 테이블 곁으로 온다. 형식은 반쯤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읍하였다. 부인과 여학생도 읍하고 장로가 가리키는 교의에 걸터앉는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이형식 씨요. 젊으시지만 학식이 도조하고 또 문필도 유명한 어른이요. 이제부터 매일 오실 터이니 내가 없더라도 부인께서 잘 대접을 하셔야겠소. 네, 그럼요. 이쪽은 내 아내요. 젊으시니까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참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형식은 잠깐 고개를 들어 부인을 보는 듯 선영을 보았다. 고개를 숙였으니 눈은 보이지 아니하나 검은 눈썹이 하얗게 널찍한 이마에 뚜렷이 춘산을 그리고 무릎 위에 걸어놓은 두 손은 옥으로 깎은 듯 불빛에 대면 투명할 듯하다. 지금 곧 공부를 시작하지.
아차, 저, 순애는 어디 갔느냐? 그 애도 같이 배워라. 네. 선영이가 일어나 방으로 가더니 책과 연필을 가지고 나온다. 그 뒤로 선영과 동년배되는 처녀가 그 역시 책과 연필을 들고 나와 공손하게 읍한다. 얘가 순애인데 내 딸 친구요. 부모도 집도 없는 불쌍한 아이라오. 김장로의 말에 형식은 순애의 얼굴을 보았다. 의복과 머리를 선영과 똑같이 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세상 풍파에 부대낀 빛이 얼굴에 박혔습니다. 장로와 부인은 방에 들어가고 형식과 두 처녀가 마주 앉았다. 이전에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ABCD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공책과 연필을 주십시오. 제가 ABCD를 써드리겠습니다. 선영이가 두 손으로 공책에다 연필을 받쳐 형식을 준다. 형식은 공책을 펴놓고 똑똑하게 A, B, C, D를 쓰고 그 밑에다 한글로 A, B, C 하고 발음을 달아 두 손으로 선영에게 주고 다시 순애의 공책에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서너 차례를 같이 읽은 후 내일까지 음과 글씨를 다 외우기로 하고 학과를 폐하였다. 형식은 김장로 집에서 나와서 교동 자기 객주로 돌아왔다. 주인 노파가 저녁상을 차리다가 치마로 손을 씻으며 말한다. 이 선생, 아까 석점쯤에서 어떤 어여쁜 아가씨가 선생을 찾아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기생 같습니다. 아니, 어떤 아가씨? 기생? 서울 안에는 나를 찾아올 여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에이, 아마 잘못 알고 왔던 게죠. 아이고, 평양서 오신 이형식 씨라고 똑똑히 그러던데 이따가 저녁에 또 온다고 하면서 아주 섭섭해서 갑디다. 정말 나를 안 돼요? 아이고, 모르는 일을 왜 찾을꼬. 들어가셔서 저녁이나 잡수시고 기다리십시오. 밥맛이 다르시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형식은 동경 유학에서 돌아와 서울 경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장로가 미국 유학을 떠날 자신의 딸에게 매일 1시간씩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죠. 이렇게 해서 김장로 집에 도착한 형식은 선영과 그녀의 친구 순애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한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형식에게 하숙을 하고 있는 집 주인 노파는 어떤 여자가 찾아왔다면서, 그런데 기생 같더라는 말과 함께 그 여자가 다시 오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광수의 무정 제2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식이 저녁을 먹고 나서 신문을 볼 즈음 대문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 계세요? 잠깐 기다리시오.
이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예, 들어오시오. 노파 뒤를 따라 어떤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아까 노파의 말대로 모시치마 저고리에 머리도 여학생 모양으로 쭉 졌다. 이 선생님 계세요? 아니, 이 선생을 모르시오? 저 어른이 이 선생이시외다. 아, 네. 내가 이형식이요. 누구시오니까? 여자는 깜짝 놀라는 듯이 몸을 흠칫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푹 숙인다. 해가 벌써 넘어가고 집집 장명들이 반짝반짝 눈을 뜬다. 형식은 얼른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켜고 마루에 담요를 내어 깐 뒤에 올라앉기를 청한다. 노파는 건넌방에서 불도 아니 켜고 이 광경을 본다. 저를 모르겠습니까? 글쎄올시다. 얼굴이 혹 뵌 듯도 합니다만. 박응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에? 박응진? 영채씨로구려. 영채씨로구려. 고맙소이다. 나같이 은혜를 모르는 놈을 찾아주시니 고맙소이다. 벌써 16년 전이다. 평안남도 안주읍의 한 동네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40여 년을 학자로 지내어 인근 읍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새로운 문명운동을 시작한 그는 공부하려고 해도 학비가 없어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시키기를 시작했다. 이형식도 그렇게 박진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가르치던 후학의 잘못에 억울한 누명을 쓴 박진사는 종신형을 받았다. 형식은 번개같이 그간의 일을 떠올리다가 눈물을 거두고 그 앞에 엎어져 우는 영채를 보았다. 울지 마시오. 자자, 말씀이나 들읍시다. 네, 어서 일어나 앉으세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선생을 배우니 돌아가신 부친과 오라버니들을 함께 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돌아가시다니. 선생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옥에 가신 지 이틀 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오라버니 두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인 노파는 처음에는 이형식을 어찌 해보려고 온 추한 계집으로만 여겼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래 양가 여자인 듯하고 또 신세가 가엾은지라 자기 방에서 혼자 울다가 거리에 나가 빙수와 배를 사가지고 돌아와 영채를 흔든다. 자, 빙수 한 잔 자시오. 속이 좀 시원해질 테니. 아, 이렇게 울면 어쩌오. 팔자로 알고 참아야지. 자, 어서 울음 그치고 빙수나 자시오. 응? 아이고, 선생께서는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우시니. 가슴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아니 울면 어찌하오. 이분은 내가 4, 5년간 양육받은 은인의 따님이요. 천지간에 은인의 혈육이하고는 이분 하나뿐이요. 7, 8년 동안이나 생사를 모르다가 만나니 왜 슬프지 않겠소? 슬프다고 울면 어쩝니까? 자, 너무 서러워 마시고 배나 하나 자시오. 영채도 친절한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씻고 배를 받는다. 형식은 다시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보니 과연 그때의 모양이 있다. 더욱 그 큼직한 눈이 박진사를 생각하게 한다. 서로 떠난 후에 지내던 말을 하여 주십시오. 선생께서 가신 뒤에 2, 3일이나 더 있다가 전 외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채의 이야기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외가에서 걸핏하면 욕하고 때렸다고 한다. 그 중에도 13살에 새서방이 된 외우천 조카의 횡포는 가장 심했는데 어머니 은가락지를 훔치고 영채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눈물을 떨궜다. 이야기를 듣던 형식이 탄식을 한다. 어린 것을 가르칠 줄은 모르고 장가만 일찍 들여서 못된 버릇만 배우게 하니. 아이고, 그래서 이 선생께서는 장가도 아니 들으시는 것이구랴. 영채는 노파의 말을 듣고 놀라서 형식을 보았다. 순간 영채는 이전에 부친께서 농담 삼아 했던 말이 떠올랐다. 영채야, 너 형식이 아내가 될래? 아우 참, 몰라요. 이 녀석 모르긴 뭘 몰라. 이 다음에 크면 형식이와 짝을 맺어주마. 영채는 지난 7, 8년간 한강에 뜬 버들리 모양으로 갖은 고락을 다 겪으며 천의 지각으로 표류하면서도 형식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몸이 발려 기생 노릇한 지가 이미 6, 7년에 여러 남자의 청구도 많이 받았건만 한 번도 몸을 허한 적이 없으면 어렸을 적 소학 10여전을 배운 까닭도 있거니와 아버님 뜻대로 형식을 담아두고 있음이 가장 큰 까닭이었다. 영채는 몸종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곤 했다. 형식에게만은 내가 기생이 되어 살아왔다는 말을 털어놓고 싶구나. 어찌할 수 없어 기생이 되었지만 정조를 지켰다면 나를 믿어줄까? 아니, 형식은 품행이 단정하다는데 내가 천한 기생이 되었다면 너는 더러운 사람이로다 하며 얼굴을 찡그리겠지. 그래, 형식도 역시 남이겠지.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말하지 못하겠어. 영채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영채의 얼굴을 보며 그 후에 지내온 이야기를 재촉한다. 하지만 영채는 눈물을 씻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한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러면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다음에 오면 말씀드리죠. 영채는 형식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계집아이를 데리고 일어나 나간다. 영채가 갑자기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형식은 한참 망연히 섰다가 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어떤 여자가 와서 형식을 찾습니다. 그녀는 바로 형식의 은인인 박응진의 딸 박영채였죠. 형식을 보고 눈물 짓는 영채. 영채는 형식이 떠난 후 겪었던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옥에 갇혔던 영채의 아버지와 두 오빠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에 형식은 통곡을 하는데요. 곁방에 앉아 이야기를 듣던 주인 노파도 함께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채는 형식을 만나면 자신이 기생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까지 형식을 위해서 정조를 지켜왔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죠.
그럼 이광수의 무정 제3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튿날 아침, 경성학교 학생 두 사람이 형식을 찾아왔다. 두 학생 중 17, 18세 되고 얌전해 보이는 학생은 형식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희경으로 지금 경성학교 4학년 첫자리요. 다른 학생은 희경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나 겨우 낙제를 아니하고 따라 올라오는 이로 이름은 김종렬이었다. 명목상으로는 이희경이 대표요, 김종렬은 수행원이지만 활달한 김종렬이 입을 열었다.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뵈러 온 뜻은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3, 4학년이 합하여 동맹퇴학을 하려 합니다. 학교에 학생에 대한 처분 권리를 불만족히 여겨서 이렇게 동맹을 체결한 것이올시다. 종렬군,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 왜다.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학생의 학교에 대한 스트라이크는 좋지 못한 일이 왜다. 아니올시다. 저희 모교 당국은 부패지극에 달했습니다. 저희 용감한 청년들이 일대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교는 멸망할 것이올시다. 김종렬의 결심의 굳음이 말해 보인다. 형식은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이희경을 돌아보며 묻는다. 희경군도 의견이 그렇소? 네, 어저께 3, 4학년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학 청원의 이유는 이러하였다. 경성학교의 학감 겸 지리 역사를 담임한 배명식이 술을 먹고 화류계에 다니니 청년을 교육하는 학감이나 교사가 될 자격이 없고 학생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며 학생의 상벌과 출석이 항상 공평되지 못하고 자기의 의사대로 한다 함이다. 형식은 분해하는 김종렬을 향해 말했다. 그러나 동맹퇴학이라는 온당치 못한 일을 해서야 쓰겠나. 참아야지. 벌써 3년 동안이나 참았습니다. 이제는 일보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일을 최종 결정하는 이는 교주인데 만약 교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리 하시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 이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맹퇴학은 온당치 않지. 모교를 떠나서도 안 되고.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 정이 없습니다. 학감이라는 자가 기생집에만 다니는 학교가 무슨... 그러면 지금 교장댁으로 가려 하오. 네, 우선 교장 어른께 가뵙고 10점쯤에서 교주댁으로 가렵니다. 교주는 10점이나 되어야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저희 일에 동정하십니까? 교사의 몸에 대해서 동정하고 말고를 말할 수 없지만 다시 생각하여서 일이 없도록 해야지. 형식은 이렇게 말하고 두 청년을 돌려보냈다. 형식도 마음으로는 배학감의 배척에 찬성하였다. 400여 명 학생과 10여 명 교원 가운데 배학감을 좋아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형식은 가만히 앉아 방관할 수 없어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교사들은 9시가 넘었건만 교실에 들어갈 생각도 아니한다. 형식은 무슨 풍파가 있던 줄을 다 알지만 모른 채 하고 말했다. 학감, 학교에 큰일이 났구려. 나는 모르겠어. 무슨 선호책을 해야지요. 이렇게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알겠어, 이게 웬일이오. 이 되지 않은 자식들이 왜 오질 않는지. 3, 4학년 학생들이 동맹퇴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교장과 교주에게 퇴학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데. 무엇이요? 동맹퇴학? 배학감도 이 일에는 놀라는 모양이다. 곁에 있던 교사들도 모두 놀라서 학감의 곁으로 모였다. 아니, 그걸 이 선생은 어떻게 하셨소? 아까 어떤 학생들이 퇴학 청원서를 가지고 나한테 왔습니다. 교장댁으로 가는 길이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형식은 흠칫하고 저 혼자 놀랐다. 배학감은 도끼 있는 눈으로 물끄러미 형식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철없는 학생들을 중동하여 학교를 망하게 하시구려. 아주 잘하셨소. 참나. 노형은 간교한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판단하는구려. 난 어디까지나 호의로 노형과 학교를 위해 만사가 순하게 되길 바라고 한 말인데. 여보, 이영식 씨. 내가 이전부터 노형의 수단을 알았어.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반항한 것도 다 노형의 수단인 줄 내가 다 아오. 뭐요? 내가 그동안 학생과 교원 사이에 서서 얼마나 노형을 위하여 힘을 쓴지 아시오? 노형을 얼마나 변호한지 아시냐 말이오? 자, 변호? 말은 좋소. 어린 학생들을 시켜 학교에 대하여 반항이나 일으키게 하고 어디 노형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자. 배학감이 인사도 없이 문 밖으로 나간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런데 이번엔 이유가 뭐랍니까? 아이, 그 이유죠. 배학감과 기생 월양이 사건이요. 평양서 2달 전에 왔다는데, 이야, 어여쁘고 글 잘하고 검은고와 수심가까지 최고라는구려. 배학감은 어떻게 되었답니까? 배학감은 월양의 포로가 되어 10여 차나 졸랐던가 봅디다. 암만 조르니 듣소 아니올시다죠. 그래서 배학감이 열이 났죠. 오늘 아침도 뾰족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잠자코 있던 형식은 학교를 나와 집으로 향하면서 배학감이 애타하는 그 월양이라는 기생이 혹시 박영채가 아닌가 생각하였다. 원래 평양 기생으로 얼굴이 어여쁘고 아무도 그를 손에 넣은 이가 없다. 혹시 그 월양이 영채가 아닐까? 영채가 피치 못해 기생이 되었다나 나를 향한 마음에 절행을 지키는 걸 거야. 그러나 월양이라는 기생이 진실로 영채라 하면 형식은 영채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하겠다. 1,000원 이상 올라갔나 봅디다 하는 아까 어느 교사의 하는 말을 생각하며 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00원. 내가 영채를 구하려면 1,000원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 하리로다. 그러나 내게는 1,000원이 없다. 형식이 동경에서 돌아온 지가 4, 5년이니 매달 10원씩만 저금했어도 5, 600원의 저축은 있으련만 형식은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저축할 생각도 없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왔다. 1,000원. 1,000원. 1,000원이 어디서 나는가? 집에 들어가니 주인 노파가 부엌에서 나오며 묻는다. 어째 오늘은 일찍 오셨어요? 수업이 없어요? 3, 4학년 학생들이 동맹 퇴학을 했답니다. 또 배학감인가 한 양반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구만. 아이고 참. 아니 그런데 이 선생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구랴. 그런 건 아니외다. 암만 해도 돈이 있어야겠어요. 이제야 아시는가 보구랴. 아, 이 세상은 돈 세상이랍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성학교 학생 두 사람이 형식을 찾아왔습니다. 이희경과 김종렬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배학감의 부정한 행위와 기생집에 드나드는 행태 등을 참지 못해서 동맹 퇴학 청원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형식은 배학감이 빠져있는 기생 월향이 평양에서 왔는데 정조를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녀가 혹시 영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영채라면 그녀를 구해야 하는데요. 그러자면 1,000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이어서 이광수의 무정 제4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4번째 시간입니다. 소나기가 지나갔다. 곱다란 무지개의 한 부분이 형식의 방에서 보인다. 형식은 불현듯 영채를 생각하였다. 그는 두루마기를 입고 집에서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곧 학상 기숙관이라고 하는 문 앞에 멈춰 섰다. 이윽고 한 소년이 나오더니 형식을 보고 격리한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엊그저께 배학감의 뒤를 따라갔던 학생이 누구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희경군, 내게 무슨 일이 있으니 누가 학감 뒤를 따라갔는지 제발 알려주게. 희경이 대답했다. 사실 종렬군과 제가 갔습니다. 희경군이 갔다 왔어요? 참 일이 잘 되었어. 미안하나 내게 그 집을 좀 가르쳐주게. 어서. 예? 예. 희경은 배학감의 일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어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앞서서 종로로 향하여 간다. 밤은 서늘하다. 종로 야시에는 싸구려 하는 물건 파는 소리도 들린다. 희경은 가끔 길을 잊은 듯하여 우뚝 서서 사방을 돌아보다가 그대로 가기도 하고 혹 잘못 왔습니다 하고 웃으며 뒤로 물러와 좁은 골목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여기 올시다. 개월향. 형식은 고개를 흔들었다. 희경은 두어 걸음 비껴서서 장명등 빛에 해쓱해 보이는 형식의 얼굴을 보며 무슨 근심이 있구나 생각하였다. 형식은 한참이나 개월향이라고 쓴 장명등을 보고 섰다가 희경을 돌려보내고 결심한 모양으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이것이 영채의 방인가? 이 방에서 여러 남자와 더불어 가야구를 타고 소리를 하고 춤을 추었겠구나. 누구를 찾아요? 형식은 방에서 나오는 뚱뚱한 노파라 하여도 40~50이나 되었을까? 그런 이를 보고 저것이 소위 어미로구나 짐작하였다. 노파는 형식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경멸하듯 다시 물었다. 누굴 찾아요? 월향씨 어디 갔어? 우리 월향 씨가 손님 모시고 어디를 좀 갔소. 왜 그러시오? 어디 갔습니까? 아까 오후에 청량리 나갔소. 청량리? 형식은 동대문행 전차를 잡아탔다. 전차가 일부러 속력을 내지 않은 것 같아 답답했다. 이때 누가 형식의 어깨를 툭 쳤다. 어디 가는가? 신문기자 신우선이다. 신우선은 형식의 곁에 앉아 물었다. 그래 어떤가? 영어를 가르치는 김장로의 따님이 자네 사랑하던가? 여보게, 내 은인의 딸이 서울에 기생으로 와 있네.
그는 나를 위해 정절을 지켜왔는데 어떤 이들이 그를 자기 손에 넣으려 한다네. 내가 지금 청량리로 그를 구하러 가는 길인데 자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네. 그래? 그럼세. 그런데 그 기생 이름은 무엇인가? 본명은 박영채인데 개월향이라고 한다네. 형식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개월향이 과연 박영채인가 하고 의심도 하였다. 우선은 개월향이 형식의 은인의 따님이란 것과 형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게 참말인가? 참말이네. 우선이 놀란 것은 까닭이 있다. 우선은 경성학교 교주 김남작의 아들 김현수와 배명식, 이 두 사람이 기생 월양을 데리고 청량리로 갔다는 소식을 월양의 집에서 들었다. 그래서 급히 종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에게 후원을 청하고 김현수의 계교를 깨뜨리려 한 것이다. 그런데 들어본즉 월양은 형식에게 마음을 바친 사람이란 것이다. 우선은 시기로운 생각도 없지 아니하나 형식의 뜻을 이뤄줌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청량리에 있는 김현수의 집에 다다랐다. 두 사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종로 경찰서의 순사였다. 우선은 형식에게 문 밖에 서 있으라 하고 가만히 안에 들어갔다. 다 틀렸네. 우리가 늦었어. 안 돼! 우선의 말에 형식은 그만 눈에 불이 번뜩하면서 툇마리 위에 뛰어오르며 굳으시는 발로 영청을 들이다 찼다. 영청은 와지끈하고 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영창을 떠들고 일어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발길로 차 넘겼다. 형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이놈 배명식! 짐승만도 못한 놈! 아유, 사람 중에. 여긴 어떻게. 이 나쁜! 형식은 소리를 질렀으나 기가 막혀 말이 아니 나온다. 형식은 배합감의 면상을 힘껏 때리고 이미 발길에 채어 거꾸러진 김현수도 발로 내리찼다. 이놈 김현수야! 이놈! 뭐야! 뭐하는 놈인데 들이닥쳤으냐! 여자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흐느낀다. 손과 발은 동염해 있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는 찢겨 있다. 머리채는 풀려 등에 깔렸고 아랫입술에서는 빨간 피가 흐른다. 형식은 얼른 치마로 여자의 몸을 가리고 안아 일으켰다. 여자는 묶인 두 손으로 낯을 가린 채 울기만 한다. 두 사람은 순사에게 포박되었네. 여보시오, 박영채 씨. 박영채 씨, 여기 이영식청이 오셨습니다. 여자는 몸을 흠칫하더니 정신없는 듯한 눈으로 형식을 본다. 형식도 그 얼굴을 보았다. 그는 월양이었다. 박영채였다. 영채도 형식을 보았다. 그는 형식이었다. 이형식이었다. 둘은 한참이나 나무로 새긴 사람 모양으로 마주보았다. 이윽고 형식은 두 팔로 가슴을 나르며 고개를 돌린다. 형식은 소리내어 운다. 영채는 앞으로 쓰러지며 운다. 종소리가 서너 번 울어온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기숙관을 찾아간 형식은 이희경을 불러서 엊그제 배학감의 뒤를 따라갔던 학생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희경은 망설이다가 자신과 종렬군이 같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형식은 희경에게 월향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고 개월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개월향이 청량리에 갔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뒤를 쫓는데요. 청량리로 향하던 길에 신문기자 신우선을 만난 형식은 그에게 월향이 자신의 은인의 딸이라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이광수의 무정 제5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5번째 시간입니다. 청량리에서 다방골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었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아니하였다. 영채는 집으로 들어갔다. 형식은 영채의 집 움바까지 데려다주고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영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방에 들어가 울며 쓰러졌다. 왜 이리 늦었느냐? 왜 우느냐? 왜 울어? 노파는 영채의 찢어진 옷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여 빙긋이 웃었다. 영채가 오늘은 서방을 맞았구나. 에이구, 치마가 찢기도록 반항할 것이 무엇이오? 못생긴 년. 남자가 아들 그 좋은 자리가 싫다니 아직 철이 덜 든 게지. 내일 아침에는 김현수가 찾아오겠구먼. 영채를 1,000원에 파는 건 아깝지. 아깝고 말고 2,000원을 청구해야겠어. 월양아, 왜 우느냐? 응? 왜 울어? 영채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는 피가 선 영채의 눈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억지로 참고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웬일이냐? 네 입에 피가 묻었구나. 입술이 터졌느냐? 내가 깨물었어. 뜯어먹을 양으로 깨물었어. 남들이 내 살을 다 뜯어먹는데 나도 내 살을 뜯어먹을 양으로 깨물었어. 어째서 그래? 아프겠구나. 피를 닦자. 영채는 노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고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남았구나 하면서 노파가 수건으로 자기 입에 피를 닦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영채의 눈앞에 아까 청량리에서 만난 광경이 분명하게 보인다. 짐승 같은 김현수와 배명식의 모습이 떠오르자 영채는 갑자기 두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발버둥을 치며 노파에게 외쳤다. 가해주시오. 입술을 베어내어 버리렵니다. 아이고, 얘 월양아,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얘 월양아, 참아. 영채의 몸은 추워하는 사람 모양으로 떨린다. 영채는 또 아랫입술을 꼭 물었다. 빗방울이 영채를 잡고 있는 노파의 손등에 떨어진다. 노파는 얼른 영채의 얼굴을 보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눈과 뺨을 가리어 그림자의 영채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 같다. 노파가 흐느끼며 말했다. 월양아, 내가 잘못하였다. 월양아, 참아라. 형식은 석점이 지나서야 잠이 들어 아침 9시가 되도록 잤다. 몸과 정신이 몹시 피곤하여 반쯤 잠을 깨고도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주인 노파는 벌써 조반을 차려놓고 4대 차례나 형식의 방을 엿보았다. 이때 신우선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이 선생 있어? 예. 아이고, 어제 저녁에 늦게 돌아오셔서 새벽이 되도록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시더니 아직도 주무십니다, 그려. 조반이 다 식는데. 여보게 일어나게. 일어나. 무슨 잠이란 말인가? 시계는 무엇하게? 자어서 세수하고 옷 입게.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어서 세수를 하고 조반을 먹어. 제가 할 걱정을 내가 하는구만. 우선은 형식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고 마치 누구를 전에 못 보던 좋은 구경터에 데리고 가는 모양으로 형식을 데리고 다방골 개월향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우선은 형식이 얼굴에 기쁜 모양이 없는 것을 보고 얼만큼 낙심한 듯이 시침이 떼고 크게 외쳤다. 아씨 계시냐? 라디오세요? 아씨께서는 오늘 아침차로 평양을 내려가셨어요. 왜? 무슨 일로?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압니까? 어제 저녁에 한참이나 울음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잠이 들어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9점 반차로 평양에 가셨어요. 아무려나 들어가 보세 그려. 노파에게 물어보면 알 터이지. 네. 형식은 어제 저녁 영채를 데려다 주러 와 섰던 모양으로 서서 어제 저녁에 보던 모양으로 영채의 방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제 저녁 모양으로 마음이 번민하지는 아니하였다. 여보시게! 여보시게! 신 기자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시오? 그런데 아씨가 평양을 가셨어? 아유, 이리 들어오시구려. 집 무너지겠어. 자, 이 선생도 이리 들어와 앉게. 나는 여기 앉겠네. 들어오게 그려. 오늘부턴 자네가 이 방 주인이니. 노파는 어제 다녀갔던 초라한 일을 우선이가 친구로 대우하는 양을 보고 한 번 놀라고 또 오늘부터는 자네가 주인일세 하는 것을 보고 2번 놀라 눈이 둥그레졌다가 워낙 능란한 솜씨라 선웃음을 치며 일어나 말했다. 아유, 나리 들어오십시오. 아유, 나는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제 저녁에는 실례하였습니다. 너무 검소하게 차리셨으니까. 형식은 부끄럽고 가슴이 설레는 중에도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권하는 대로 방에 들어갔다가 멈칫하였다. 그 벽에 찢어진 치마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형식의 머릿속에 어제 청량리 광경이 빙그르 돈다. 그 치마 앞자락에는 피가 묻어 있다. 형식은 남모르게 떨리는 숨소리를 죽이고 입술을 꼭 물었다. 그리고 차마 더 보지 못하여 찢어진 치마에서 눈을 떼었다. 대관절 아씨는 어디 갔어? 평양에 잠깐 다녀온다고 오늘 식전에 벼락같이 떠났어요. 오랫동안 성묘를 못하였으니 잠깐 아버님 산소이나 다녀온다고요. 성묘? 성묘하는 소리에 우선과 노파는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의 눈에는 분명히 놀람과 무서움의 빛이 보였다. 노파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일어나 저편 방으로 간다. 이윽고 노파가 봉투에 넣은 편지를 하나 들고 나오며 우선을 향해 말한다. 자, 월양이가 정거장에서 바로 차가 떠나려는 참에 이것을 주면서 이형식 씨가 누군지 이형식 씨라는 이가 오시거든 드리랍디다. 편지를 받아든 형식의 손이 떨린다. 우선도 무슨 까닭이 있구나 하고 숨소리를 죽였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연출 이미숙, 기술 노재균, 효과 김성열, 음악 최은영.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무정을 쓰던 당시 작가 이광수는 개인들이 자유연애를 경험하고 욕망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민족을 위한 계몽적 이상까지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라디오 소설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소설마당 판이 이어집니다. 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식구처럼 우리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의 상처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 있다가는 새로 다가오는 사랑,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번 멋지게 도전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용기를 내서 상처쯤은 훌훌 털어버리고 웃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어보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라디오 소설 무정,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설마당 판 초한지, 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은 고전 읽기가 방송되는데요. 박문수전, 주생전, 박씨부인전 이렇게 세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또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 베스트셀러 난설원과 빌리 엘리어트가 방송되고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은 라디오 연재소설 해피 패밀리가 이어집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디오 소설부터 들으실 텐데요. 지난 한 주 이광수의 무정이 방송됐습니다.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되는 동안 폭발적인 인기와 사회적인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소설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 중 하나로 꼽히는 춘원 이광수의 첫 작품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 유명합니다. 이 소설은 근대의식과 계몽의식을 강조해서 개인과 민족 자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구체화하고 섬세한 심리 묘사를 담고 있어서 근대적으로 아주 발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 우리말 구어체로 이렇게 긴 글을 썼다는 점, 또 새로운 감정이 포함된 소설의 효시라는 점, 그리고 조선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환영받은 소설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그럼 제6회 들어보시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6번째 시간입니다. 형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한편 끝을 잡았다. 그러나 형식은 차마 떼지 못한다. 그 손은 점점 더 떨리고 그 얼굴의 근육은 점점 더욱 긴장하여진다. 어서 편지를 뜯어보게. 어서. 형식은 슬픔을 억제하는 듯이 편지를 읽는다. 어제 저녁에 7년 동안이나 그리던 선생을 배우매 마치 이미 세상을 버리신 어버이를 대한 듯하여 기쁘기 그지 없었나이다. 평양 감옥에서 부친을 구하려는 마음에 어떤 이의 소개로 기생에 반 것은 13살 가을이었소이다. 그러나 이 몸이 기생으로 팔림을 당해 부친과 두 형이 모두 세상을 버리시니 이 무슨 변이오리이까. 그 후 이 몸은 선생을 위하여 살았나이다. 선친이 세상에 계실 때 허하신 바 선생을 위하여 정절을 지켜왔나이다. 그러나 약한 몸이 애써 지켜오던 정절은 물거품에 돌아갔나이다. 이 몸은 극흉극악한 죄인이로소이다. 선생이시여, 짧은 인생을 슬픈 눈물로 지내다가 이 몸은 가나이다. 차차 더 떨던 형식의 손은 마침내 편지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우선도 소매로 눈물을 씻고 노파는 치마로 낯을 가리고 운다. 이를 어찌해요? 아이고, 이를 어찌면 좋아요? 얼른 평양경찰서에 전보를 놓고 밤차로 노영이 평양으로 가시오. 우선은 속으로 영채의 이번 행위는 마땅하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형식의 생각은 달랐다. 영채의 생명에는 백천무수의 의무가 있다. 무수한 의무를 가진 귀중한 생명을 효와 정, 그 두 가지를 위해 끊으려 하는 영채의 행위는 결코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형식은 노파와 함께 남대문역에서 기차를 탔다. 어느덧 잠이 들었던 형식이 번쩍 눈을 떠 여기가 어딘가 하고 차창으로 밖을 내다본다. 기차가 어떤 다리를 건너는 소리가 난다. 형식의 머릿속에는 대동강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형식은 가만히 노파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여보시오, 대동강이 왜다? 대동강? 아이고, 우리 영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어저께 전보를 놓았으니까 아마 경찰서에 가 있겠죠. 드디어 두 사람이 탄 열차는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형식은 가슴이 설렁거리면서 평양경찰서 문 안에 들어섰다. 저편 유리창 밑에 흰 정복에 칼도 아니 차고 어깨에 수건을 걸은 순사가 앉아서 신문을 본다.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저께 어떤 부인 하나를 보호해달라는 전보를 놓았는데요. 부인? 아니, 어떤 부인을 보호해달라고 전보를 놓았어요? 아이고, 그 모시치마 적삼을 입고 서양 머리를 쪽진 젊은 여자가 오지 아니하였어요? 순사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한참이나 고개를 기웃기웃하고 책상과 의자 사이를 지나 저편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은 실망하였다. 어제 넉점에 평양에 내려서 자기 부친의 무덤을 보고 그 길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닐까. 그러다 영채는 죽었구나 하였다. 이를 어째요? 나 때문에 영채가 죽었어요. 울지 마십시오. 이제 서장이 나오면 알겠죠. 이윽고 그 순사가 들어가던 곳으로 다른 순사 하나가 나온다.
그 순사도 두 사람의 모양을 유심히 보더니 책상 서랍에서 어떤 전보를 꺼내보며 묻는다. 노영이 이형식이요? 네, 내가 이형식이요. 나리께서 그런 여자를 보셨습니까? 왜? 도망하는 계집이요? 아니요. 자살할 염려가 있어서. 평양에 몇 사람이나 내리는지 아시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한단 말이오? 형식과 노파는 아주 절망하여 경찰서에서 나왔다. 안개비에 길이 눅눅하게 젖었다. 형식은 영채는 죽은 사람으로 작정했다. 노파는 2, 3일 더 평양에 있겠다고 하므로 형식 혼자 그날 저녁 기차를 탔다. 숙소에 돌아온 형식은 조반을 먹고 곧 학교에 갔다. 형식은 교무실로 들어갔다. 벌써 상학종을 쳐서 교사들은 다 교실에 들어가고 배학감 혼자 권련을 피우고 앉았다가 들어오는 형식을 보고 슬쩍 고개를 돌린다.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났으나 잠자코 분필통과 책을 들고 4학년 교실로 들어선다. 시간이 늦어서 미안하이다. 아니, 왜들 웃으시오? 자자, 시작합시다. 제 18과 김군이 읽어보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들이오? 누구든지 말을 하시오. 말을 하시오. 선생님, 한마디 질문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선생님,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평양에 갔다 왔소. 그건 왜 묻소? 평양은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학교를 쉬고 가신 걸 보면 무슨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줄은 추측이 갑니다만 개호량에 따라서. 맞아. 이 선생, 왜 이렇게 교실이 소란하오? 다른 교실에서 아주 그냥 수업을 할 수가 없구려 그래. 배학감은 형식을 한번 흘겨보고 문을 닫고 나간다. 형식은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둘러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4년간 정이 이에다 끊어졌어. 나는 그만 가오. 형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교무실로 들어가 모자를 집어들고 어디로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배학감이 그를 붙잡았다. 여기 좀 앉으시오.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평양 좀 갔다 왔어요. 야, 아마 재미 많으셨겠습니다. 평양 경치가 좋죠? 노형은 나를 조롱하시오? 나는 개월향이가 이 선생의 사랑하는 계집인 줄 몰랐구려. 참 복 좋으십니다. 이 형식이가 노형 같은 줄 아시오? 물론 노형은 고결하시죠. 뭐요? 형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탁 치고 뛰쳐나와 교문을 나섰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형식은 영채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형식을 위해서 정조를 지켜왔는데 그 정조가 더럽혀졌으니 목숨을 끊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형식은 그 길로 평양경찰서로 전보를 보낸 후에 노파와 평양행 기차를 탑니다. 평양에 도착한 형식과 노파는 경찰서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영채는 없었습니다. 영채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형식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죠. 그리고 1교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로 들어간 형식은 학생들로부터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광수의 무정 제7회 들어보시죠.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7번째 시간입니다. 형식은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주인 노파가 물었다. 어째 벌써 오셔요? 학교에도 다 갔어. 이제는 교사도 그만둘랍니다. 왜 학교를 그만두세요? 그 배학감인가 하는 사람과 다투셨어요? 교사 노릇을 너무 오래 했으니 이젠 다른 것도 좀 해봐야죠. 다른 거? 뭐요? 옳지. 이제는 벼슬을 하시오. 벼슬보다 절에나 들어가고 싶어요. 저런, 무엇을 못해서 절로 들어가요? 난 이 선생께서는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벼슬도 아니하고 고운 새학시도 마다하고. 아유, 그런데 영채 그 새학시 말이야요. 어찌 됐나요?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저께 빠져 죽었겠지요. 아이고 뭐냐나. 아이고 웬일이야요? 이 선생이 잘못해서 죽었구려. 10여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무정하게 구시니까. 무정하게? 내가 무엇을 무정하게 했어요? 무정하지 않고 손이라도 따뜻이 잡아주셔야죠. 내가 보니깐 영채 씨는 선생께 마음을 바친 모양이던데. 주인 노파의 말에 형식은 더욱 놀랐다. 과연 자기가 영채에게 무정하였던가 형식은 생각했다. 영채가 내 집에 온 것은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속에 김장로 딸 선영이가 있는데 왜 영채가 왔나 하는 생각을 했지. 옳다. 영채를 죽인 것은 내다. 평양까지 가서도 영채의 시체도 찾지 않았어. 영채가 죽어서 무거운 짐이 덜리는 것 같았지. 오라요. 내가 영채를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나를 위해 살아오던 영채를 내 손으로 죽였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뭘 또 그렇게 여기세요. 다 지 팔자지요. 아니야요. 내가 죽였어요. 이때 우선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 인사도 없이 묻는다. 언제 왔나? 그래, 찾았어? 내가 죽였네. 영채를 내가 죽였어. 나는 그의 시체도 찾지 않고 왔네. 학생들 수업 때문에. 김장로의 따님이 보고 싶었던 거겠지. 학교에선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자네 돈 있나? 한 5원 꿔주게. 돈은 뭐하게? 가서 영채 시체를 찾아야겠네. 찾아서 장례라도 지내줘야겠어. 강에 몸을 던졌다면 벌써 다 떠내려갔겠네. 황해 바다로 둥둥. 형식은 잠깐 눈을 감고 우두커니 섰더니 결심한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우선의 곁으로 와서 손을 내민다. 우선은 마지못하여 5원짜리 지폐를 내준다. 영채가 죽었단 말을 듣고 우선도 적잖이 슬펐다. 형식은 돈을 받아놓고 방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입고 나섰다. 이때 어떤 파나마를 쓴 신사가 형식을 찾는다. 그는 김장로와 한 교회에 있는 목사였다. 형식은 목사를 청해 방으로 올려 앉혔다. 더운데 어쩐 일로 이렇게... 뵌지도 오래고 또 무슨 할 말씀도 좀 있어서. 말씀하시죠. 김장로 말씀이
선영이를 이 가을에 미국에 보낼 터인데 딸 혼자만 보내기도 어려운즉 약혼을 하고 신랑까지 함께 미국을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아, 그러십니까? 김 장로께서는 이 선생께서 허락만 하시면 선생도 미국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날더러 한번 이 선생의 뜻을 물어달라고 해요. 제 뜻을 무슨 뜻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선영과 약혼을 해주시길 바란단 말이외다. 네? 저 혼자 몸도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지요. 한 3, 4년 미국에 유학하면 그 다음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자, 어서 대답을 하시지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요. 아무려나 저 같은 것을 그처럼 생각하여 주는 것은 어떻게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나하고 김 장로 댁에 가시지요. 같이 저녁을 먹자고 그러시던데. 형식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미국 유학이라. 마음속으로는 내게 큰 복이 돌아왔구나 생각했다. 평양도 가야겠지만 김 장로의 집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했다. 목사가 다시 재촉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갑지요. 그러나 약혼 문제는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내 교회에 갔다가 오는 길에 다시 들르죠. 형식은 대문 밖까지 배웅하며 목사를 보내고 들어왔다. 형식의 얼굴은 마치 선잠을 깨인 사람의 얼굴 같다. 우선이가 다가오며 말했다. 이야, 자네도 수단이 용한걸? 불과 2, 3일 만에 선영씨 마음을 손에 넣어? 그것보다 나 경성학교를 사직했네. 어느새 사직을 해? 약혼이나 되거든 하지. 자네는 남의 말을 조롱만 하는가? 남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는데. 아니세. 동정하네. 퍽 괴로울 테지. 여보게, 암만 해도 지금 평양으로 떠나겠네. 아이, 못난 생각 말고 이제부턴 굳센 사람이 되게. 오늘 저녁 김 장로 집에 가면 혼인을 허락하게. 그리고 미국 가게. 나도 오기 전에 경성학교 말을 들었네. 자네가 사직을 아니하더라도 학교에서 쫓겨나겠더군. 쫓겨나? 왜 나를? 자네가 기생을 따라 평양에 갔다고 소문을 낸 게지. 배악감이. 그러니까 다 잊고 약혼하고 미국 가게. 형식은 김 장로와 한 목사와 함께 유쾌하게 저녁을 먹었다. 다른 방에서는 선영과 순애와 김 장로 부인이 역시 유쾌하게 저녁을 마치고 환하게 웃는다. 순애야, 가서 풍금이나 타자. 아까 배운 것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라. 어서 가서 풍금을 타거라. 선영과 순애는 풍금 노인 방으로 간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찼다. 형식도 이 소리를 들었다. 형식의 정신은 음악 소리와 더불어 공중에 솟아올랐다. 기쁨이 형식의 가슴에 가득 찼다. 그때 목사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말씀을 이 선생에게 전했지요. 이 선생이 이제는 직접 말씀을 하시지요. 감히 무엇라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겸손이 외다. 그러면 승낙을 하시는구려. 자, 얼른 말씀을 하시오. 승낙하셔요? 네, 명대로 하겠습니다. 형식은 힘든 일을 마친 듯이 휘하고 숨을 내쉬었다. 과연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하여 마음이 가뿐하였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난 형식은 학교를 그만둘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선이 와서 영채를 찾았느냐고 묻는데요. 형식은 영채의 시체도 찾지 않고 왔다는 걸 떠올리면서 다시 평양에 가겠다고 우선에게 돈 5원을 꿉니다. 바로 평양으로 향하려는데 그때 한 목사가 형식을 찾아옵니다. 김 장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형식에게 김 장로의 딸 선영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가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제안하는데요. 이광수의 무정 제8회를 이어서 들어봅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8번째 시간입니다. 형식은 김장로 집 대문을 나섰다. 여름밤 공기가 땀난 형식의 몸에 불같이 지나간다. 그것이 형식에게 지극히 시원하고 유쾌하였다. 선영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박사가 될 수 있다. 사랑스러운 선영과 한 배를 타고 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 형식은 마치 어린아이 모양으로 기뻐하였다.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주인 노파와 우선이가 툇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형식을 보고 벌떡 일어난다. 어찌됐나? 무언 말이야? 자초지종을 내게 아래게. 약혼하기로 했네. 그러면 성례는 언제 하고? 졸업 후에 미국 가서 5년 후에. 5년 후에? 다 늙은 다음에요? 어이구, 그게 무슨 일이람? 5년 후에 누가 늙어요? 한창 재미있을 시절은 서로 물끄러미 마주보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동안이 좋지요. 그런데 7월 금우만으로 떠나게 되었네. 오는 9월 학기에 입학을 할 양으로. 7월 금음? 그렇게 급히? 9월에 입학을 못하면 1년을 잃게 되겠으니까. 그럼 무엇을 배울 터인가? 교육을 연구하려네. 지금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도 교육이니까. 이제는 영채의 말을 좀 해보자. 영채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헤치고 용궁의 객이 됐을까? 그날 아침 영채가 기차를 탄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부산부터 온 2등 차실은 손님의 대부분을 남대문에서 내리고 영채가 탄 방에는 남녀 합하여 5-6명밖에 없었다. 영채는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어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바깥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마음에 맞지 아니한 괴로운 세상을 버리기로 작정하니 이 얼마나 시원한가. 기차가 개성 터널을 지나서 황해도 산 많은 데로 달아난다. 영채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이 차창에 턱을 걸고 앉았다. 기차가 길게 기적을 울리며 어떤 산고비를 돌아설 때 기관차의 석탄 연기가 영채의 앞으로 휙 지나가며 영채의 오른편 눈에 석탄가루를 집어넣었다. 눈이. 지금껏 졸던 슬픔이 갑자기 깨어난 모양으로 눈물이 쏟아진다.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게 슬프기만 하여 영채는 소리를 죽여 울었다. 여보세요? 고개를 드셔요. 영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겨우 한눈을 떠서 그 사람을 보았다. 젊은 부인이 수건을 들고 말한다. 눈에 석탄가루가 들어갔나 봅니다. 제가 씻어내드리죠. 자, 이리 돌아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야요. 석탄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를 않아요.
부인은 영채의 오른눈 윗시울을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수건으로 씻어낸다. 나왔어요. 이것 보셔요. 이렇게 큰 게 들어갔어요. 자, 세면소에 가서 세수를 하십시다. 자, 왁왁 씻으십시오. 영채는 슬프던 중에도 그 부인의 다정한 것을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며 세수를 하였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어디로 가십니까? 평양 갑니다. 댁이 평양이에요? 벌써 방학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잠깐 다니러 갑니다. 저는 학교에 안 다녀요. 아, 그럼 졸업하셨어요? 어느 학교에 다니셨어요? 숙명이요? 진명이요? 아무 학교에도 안 다녔어요. 그럼 평양에는 친척이 계셔요? 제 이름은 김병욱입니다. 제 집은 황주야요. 동경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남자아이는 제 동생이고요. 영채는 내게도 저렇게 형제가 있었으면 하였다. 그리고 동경 유학하는 그를 부럽게 여겼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는 죽는다. 나는 어찌 일생을 눈물로 보내다가 죽게 태어났는고 하는 생각도 했다. 기차는 간다. 시간도 간다. 죽을 시간은 가까워온다. 영채는 나오는 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니, 왜 그러셔요? 무슨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죽으러 가는 몸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왜? 무슨 일이에요? 왜 죽으려고 하셔요? 울지 말고 말해보셔요. 꽃 같은 청춘에 왜 죽으려고 하셔요? 영채는 눈을 떠서 앞에 앉은 병옥을 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영채에게는 그의 정다움이 고맙기만 하다. 병옥은 영채를 향한 불쌍한 생각이 간절하여진다. 영채의 길고 긴 신세 타령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도 그 형식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시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아니, 그럼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다, 그려? 남녀의 사모하는 생각도 없는데.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떻게 합니까? 난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하고요? 살지요. 왜 죽어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내셨죠.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죠. 하니까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버리고 왜 귀한 목숨을 끊어요? 울기를 그치고 웃읍시다. 자, 웃어요. 영채는 그에게 끌려 황주서 내렸다. 병옥은 영채를 자기의 친구로 하여 집에 소개하고 자기와 한 방에 있기로 하였다. 병옥과 영채는 깊이 정이 들었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형식은 선형과 약혼하고 함께 유학을 가기로 한 후에 김장로 집을 나섭니다. 한편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평양으로 향하던 영채는 여러 가지 감정에 얽혀서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죠. 그녀는 바로 일본 유학 중인 신여성 김병욱입니다. 영채의 사연을 들은 병욱은 정조를 잃었다고 죽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영채에게도 참 생활이 열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영채는 병욱에게 이끌려서 황주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광수의 무정 제9회 들어보시죠.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9번째 시간입니다. 병욱은 영채를 데리고 일본 동경에 가기로 했다. 동경으로 가는 영채와 병욱을 태운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남학신 소리가 퍽 소란하게 들린다.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속에 영채는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하여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그때 누가 병욱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병욱언니 아니에요? 아이고, 경애구나. 얼마만이니? 지금 어딜 가오? 동경으로 가는 길이야. 왜 벌써 가요? 방학도 남았는데. 어서 내립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니, 동행이 있어서.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어? 언니 모르셔요? 선영이가 오늘 미국으로 떠난다오. 저기 탔는데 이번에 약혼해서 두 사람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오. 병욱은 선영이가 탔다는 차 앞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 곁에 갈 수가 없었다. 병욱은 이따가 선영을 찾아볼 생각으로 기차에 올랐다. 옆에 있는 영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욱은 동창들의 소식을 통해서 선영의 약혼자가 형식인 것을 짐작했다. 그러나 영채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이형식 선생! 잘 다녀오! 이형식 군! 만세! 영채는 형식이란 소리에 문득 가슴이 덜컹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같은 기차에 형식이 탄 것을 생각하며 알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진다. 영채, 울지 마. 울기는 왜 울어? 나도 모르겠어요. 용산을 지난 뒤에 병욱은 선영을 찾아갔다. 이게 웬일이요? 학교 졸업 후 우리 본지 한참이죠? 맞아요. 난 동경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선영 씨는 미국으로 간다고요? 네. 남대문에서 우연히 경애를 만나서 이 차에 타신 걸 알았네요. 병욱은 이렇게 말하고 마주 앉은 신사에게 인사를 한다. 신사가 답례하면서 앉기를 권한다. 병욱은 영채로 하여금 절개를 지키게 한 남자 형식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형식을 관찰했다. 병욱은 선영을 데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곁에 앉히며 말했다. 서로 인사하시게. 영채야, 이인은 김선영 씨라는 인데 내 동창이다. 지금 미국 가시는 길이고. 얘는 박영채인데 내 동생이요. 소개를 받은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숙인다. 세 사람은 서로 잘 공부를 하여 가지고 돌아와서 장차 힘을 합하여 나라의 보탬이 될 것과 서로 크게 성공하기를 빌었다. 선영이 자리로 돌아오니 형식은 선영의 자리에 편 담요를 바로 잡아주며 물었다. 그래, 그 동행이 누굽디까? 박영채라는 분인데 퍽 얌전한 사람이에요. 병욱 씨가 자기 동생이라고 그럽디다. 에? 누구요? 박영채라고 그래요. 박영채? 형식이 한참 말을 못한다.
그 뒤에 앉았던 우선도 벌떡 일어나며 외친다. 박영채라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러면 살아있네 그려? 우선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편 칸으로 간다. 영채의 진부를 탐험코자 합니다. 우선이가 일어선 후에 선영이 물었다. 웬일입니까? 박영채가 어떤 사람이죠? 왜 박영채 씨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나요? 내가 잘못하였어요. 벌써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없다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약해서 잠자코 있었어요. 박영채는 내 은인의 딸이 왜다. 형식은 선영에게 그간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다. 영채가 자살을 한다고 유서를 써놓고 평양으로 간 일과 자신이 영채를 찾으러 평양에 갔던 일까지. 이때 우선이가 엄숙한 얼굴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확실하네. 문에서 앉은 것이 보였네. 살아있다니. 아무려나 잘 되었네. 그 여학생과 동경으로 가는 모양이니까 아마 공부하러 가는 게지. 내 가서 박영채 씨를 좀 보고 와야겠어. 한차의 탄주를 알고서야 어떻게 모르는 체 하겠어. 가보세요. 다녀오게. 그리고 내가 무난하더라고 그러게. 영채와 병욱은 불쑥 앞에 나타난 형식을 보고 놀라서 일어선다. 두 사람은 일시에 고개를 숙였고 곧 영채는 고개를 돌렸다. 영채 씨,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대해서나 영채 씨께 대해서나 큰 죄인이에다. 아닙니다. 제가 철없이 찾아가서 공연한 걱정을 끼쳤습니다. 또 죽지도 못하는 것을 죽는다고 해서 얼마나 노심을 하셨겠습니까? 평양에서 사라졌던 영채의 일이 궁금했던 형식이 병욱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전부터 영채 씨를 아셨어요? 아니올시다. 방학에 집으로 오는 길에 차 속에서 만났죠. 죽겠다는 것을 이제부터 네 앞에는 넓고 즐거운 장래가 있다며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렸죠. 감사합니다. 아씨 덕에 나도 죄가 얼만큼 가벼워진 듯합니다. 저는 영채 씨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네, 그러셨겠죠. 그러면 시체를 찾으시느라고 꽤 애를 쓰셨겠어요. 형식은 이가 꽤 사람을 골린다 생각했다. 과연 형식의 등에는 땀이 흘렀다. 한편 선영은 형식이가 영채한테 간 지 폭도 오래된 것 같아 마음이 산란하였다. 커다란 눈을 부릅뜬 시커먼 기관차는 캄캄한 밤과 내리쏟는 비를 뚫고 별로 태우고 내리는 사람도 없이 산구비를 돌고 굴을 통하여 여러 가지 꿈을 꾸는 여러 사람을 싣고 남으로 향하였다. 선로가 두 군데나 파손되어 4시간 후에나 발차하겠습니다. 저 물 보게! 저 물 좀 봐! 큰 비가 와 물이 넘쳐난 모양이다. 기차가 정차한 정거장도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공연히 수선수선한다. 4시간이나 기차에 있을 수 없어 형식 일행이 기차에서 내릴 무렵 병욱과 영채도 기차에서 내렸다. 4사람은 열을 지어 개찰구를 나섰다. 대합실에서 여관 하인에게 짐을 맡기고 4사람은 그 하인의 뒤를 따라가다가 정거장 모퉁이에 서서 붉은 흙물이 굽실굽실하는 낙동강을 본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병옥은 영채를 데리고 일본 동경 유학을 가기로 합니다. 병옥과 영채는 잠시 남대문역에 정차하게 되는데요. 이때 병옥은 동창 경혜를 만나서 형식과 선영이 약혼해서 함께 미국 유학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채 역시 이형식을 배웅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형식이 같은 기차에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병옥은 동창인 선영을 만나러 가서 형식을 눈여겨봅니다. 병옥은 동행이 있다며 선영을 자신이 탄 칸으로 데려와서 영채를 소개하는데요. 그럼 이광수의 무정 제10회를 함께 들어보시죠.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니, 저 물 좀 보세요. 저기 저 집들이 반이나 잠겼습니다. 병욱이 말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물을 지켜봤다. 좌우편 산을 남겨놓고는 온통 시뻘건 흙물이다. 이렇게 물이 많이 나니 흉년이나 아니 될까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집 잃은 무리들은 비를 한 방 맞아서 전신에서 물이 쭉 흐르게 되었다. 비는 그칠 것 같지도 않다. 하늘이 온통 녹아서 비가 되고 말듯이 쏟아져 내려온다. 이때 저편에서 지금 바로 조반을 먹은 형식의 일행이 나와서 차차 이 편을 향해 온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야. 아니, 부인 어디가 편찮으세요? 병욱이 알아대는 부인 앞에 서며 묻는다. 형식과 선영과 영채도 그 앞에 와 선다. 흙투성이가 된 부인은 또 한 번 몸을 비틀며 신음한다. 부인 옆을 지키던 노파가 대답했다. 만삭된 산모라오. 그런데 새벽부터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댁이 어딘데요? 집은 저 물속에 들어갔답니다. 아유, 웬 쇠물이. 아유, 사람 좀 살려주시구려. 형식과 선영, 병욱과 영채는 방을 빌려 산모를 옮기고 의사를 불러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병욱은 경찰서에 들어가 서장에게 면회하기를 청하였다. 무슨 일이요? 수재를 당한 사람 중에는 아픈 이도 있고 산모도 있고 젖먹이를 둔 부인도 있는데 조반을 못 먹고 비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자선음악회를 열어 모은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일 수 있도록 허가와 원조를 해주세요. 아, 음악 할 줄 아는 이가 있나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전 음악학교에 다닙니다. 또 동행하는 여자가 둘 있는데 여학교에서 배운 창가마디나 하고요. 아야, 감사하외다. 허가야 물론이죠. 서장은 일변 정거장에 나가서 역장과 교섭하여 대합실을 회장으로 쓰기로 하고 순사를 보내 각 여관과 시가에 이 뜻을 말하게 했다. 중간에서 4-5시간이나 기다리기에 답답증이 났던 승객들은 일제히 대합실로 모여들었다. 병욱의 손이 바이올린의 활을 따라 오르고 내릴 때마다 일동의 숨소리도 그것을 맞추어서 끊었다 이었다 하는 듯하였다. 이리하여 1시간이 못 되는 짧은 음악회가 끝났다. 즉석에서 돈 80원이 모였다. 이 돈을 어떻게 쓰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서장께서 맡아주십시오. 서장은 수재 만난 사람을 구제하겠노라 하였다. 사람들은 병욱과 다른 2 사람의 이름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네들은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요 말이 없었다.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과학!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그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하게 생각했죠.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죠. 생활하여 갈 힘이 없는 데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들을 구제할까요? 어떻게요? 교육으로, 실행으로.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죠. 인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나요? 세 사람은 몸에 소름이 끼친다.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듯한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감동을 깨닫는다. 그것을 누가 하나요? 우리가 하죠. 옳습니다. 우리가 멀리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장래 나갈 길이나 서로 말합시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우선의 목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우선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지금 오나? 신문사에서 삼랑진 근방에 홍수를 취재하고 오라고 전보를 했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나? 정거장에 와서 다 들었네. 감동받았습니다, 병욱 씨. 지금 정거장에선 칭찬이 비오듯 합니다. 자선음악회 얘기를 신문에 내도 좋겠죠? 아유, 그걸 내서 무엇합니까? 저 같은 뺀질거리는 놈도 말만 듣고도 눈물이 흘렀는걸요. 정거장에서 어떤 승객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선은 지극히 감동했다고 했다. 원래 놀기 좋아하는 우선이 그처럼 눈물이 흐르도록 감동되기는 영채가 죽으러 간 때와 이번뿐이었다. 사실 우선은 정거장에서부터 병욱 일파를 만나면 기어이 하려던 말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말할 기회를 얻으려 한다. 지금 하시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차 무엇으로 조선 사람을 구제할까 하고 제 목적을 말하려던 중일세. 자, 나는 교육자가 될랍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는 생물학을 연구할랍니다. 병옥 씨는 물론 음악이시겠죠? 네, 전 음악입니다. 저도 음악입니다. 선영 씨는 무엇이요? 물론 교육이겠지? 전 수학을 배울랍니다. 자네 잘일세. 난 지금까지 인생을 장난으로 보아왔네. 난 형식이 자네가 너무 진지한 것을 속이 좁다고 비웃어왔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일세. 나도 오늘 이 땅 사람이 되었네. 힘껏 정성껏 붓대를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함이 있으려 하네. 기쁜 말일세. 그처럼 새 결심한 것이 무한히 기쁘이. 영채 씨, 이전 버릇없던 것은 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될랍니다. 부디 공부 잘하셔서 큰일 하십시오. 영채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선영은 가만히 영채의 손을 잡았다. 영채는 선영의 손을 마주쥐며 더욱 눈물을 쏟는다. 형식도 울었다. 병욱도 울었다. 마침내 모두 울었다. 비갠 뒤 맑은 바람이 창밖의 수양버들 가지를 스쳐 방 안에 불어들어와 5 사람의 뜨거운 얼굴을 식힌다. 잠잠하다. 라디오 소설 무정, 원작 이광수, 극본 정진아, 연출 이미숙, 기술 이홍식, 효과 김성열, 음악 최은영.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과도기적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 간 또 사상 간의 대립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는 외부의 문물과 새로운 기회의 확장으로 의식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당시 상황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럼 다음 주 라디오 소설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소설마당 판이 이어집니다.